2012년 제프 베조스가 무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기술 책임자와 마주 앉은 대담 자리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바뀔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위에서만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베조스가 붙잡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고객은 낮은 가격을 원한다. 빠른 배송을 원한다. 많은 선택지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10년 뒤에 어떤 고객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프, 저는 아마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격이 좀 더 비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배송이 좀 더 느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 세 가지에만 자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 들인 노력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성과를 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질문만 던지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바뀔 것인가? 다음에는 무엇이 뜰 것인가? 어떤 기술이 세상을 뒤집을 것인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 질문의 답이 매년 바뀐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정답이 올해는 웃음거리가 되고 올해의 확신이 내년에는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는 사람은 평생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지었다가 무너지고 다시 짓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무엇이든 쌓을 수 있습니다. 베조스는 그 차이 하나로 세계 최대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돈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거의 전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엔 뭐가 오를까? 금리는 언제 내릴까? 다음 불장은 언제 올까? 요즘은 어디에 넣어야 돼? 전부 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답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작년이 옳았던 답이 올해는 틀리고 올해 찾은 답도 내년이면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답 찾기에 쓰면서도 정작 손에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아무도 두 번째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 오늘의 노동을 미래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난 5,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쓰던 시절에도 금화를 쓰던 시절에도 지폐를 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땀 흘려 만든 것을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꺼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축을 합니다. 저축이란 결국 지금의 나에게서 미래의 나에게로 가치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조스의 문장을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돈이 좀 더 빨리 녹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 해마다 좀 더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은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정확히 그 반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매년 조금씩 녹습니다. 아무도 원한 적이 없던 그 일이 지금 우리 통장 안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돈을 둘러싼 조건은 계속 바뀝니다. 금리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통화량이 바뀌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몇 년마다 바뀝니다. 어제까지 옳다던 방향이 오늘은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장 잘 변하는 것 위에 얹어둔 셈입니다. 평생 모은 저축을 평생 규칙이 바뀌는 판 위에 올려놓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조급하고 그토록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밑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돈이 있는가? 비트코인에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총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10분에 한 번 블록이 쌓이는 리듬도 바뀌지 않습니다. 4년마다 새로 나오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규칙도 바뀌지 않습니다. 코드는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 컴퓨터로 그 규칙이 지켜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열어 통화량을 늘리기로 결정할 이 사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트는 정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규칙이 뒤집힌 적은 없습니다. 베조스가 아마존을 세운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 확실한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이냐. 가격은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변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베조스가 붙잡은 것도 아마존의 주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고객의 욕구였습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낮은 가격을 원하는 고객들의 마음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은 쪽이 변하는 것을 이겼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는 매일 다르지만 조류의 방향은 다릅니다. 가격은 변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맡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그 규칙이 그대로일 것인가입니다. 그러니 저축은 예측의 게임이 아닙니다. 무엇이 오를지 맞히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를 고르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맞히는 사람은 매년 새로 맞춰야 하지만 고르는 사람은 한 번 고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년에 뭐가 오를지, 다음엔 어떤 것이 더 유명한 자산일지 쫓아다니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답이 바뀌는 그 질문 위에서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그 위에 내 시간을, 내 노동을, 내 삶을 올려두고 있는가? 발밑이 흐르는 물인 사람은 평생 균형을 잡느나 애쓰다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발밑이 바위인 사람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멀리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보낸 10년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이라는 성과를 지불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닙니다.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재테크 책도 몇 권 읽었습니다. 주변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다들 그 사람 말을 한 번쯤 듣고 갑니다. 그 사람이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실체가 없잖아. 그런 게 어떻게 돈이 되냐? 이 한 문장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지. 실체가 없지. 그냥 욕심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하는 장난감에 불과하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17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신있게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비트코인 앞에서 더 세게 튕겨져 나가는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냥 안 된다라고 단정짓고 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봉구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법정 화폐라는 동굴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그 안이었고 밖을 본 적이 없으니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은 나라가 발행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면 큰일 난다고 배웠습니다. 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하고 어려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나라가 돈을 풀어서 살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배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본값으로 학습됐죠. 학교에서, 뉴스에서, 은행 창구에서, 부모님의 말씀에서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배웠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아트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던 동굴은 우리 손에 자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세상을 재는 자입니다. 무엇이 안전한 자산인지, 무엇이 정상적인 화폐인지, 무엇이 믿을 만한 기관인지 재는 자죠. 우리는 평생 그 자로 세상을 재며 살아왔습니다. 그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익숙해졌고요. 그 자를 손에 쥔 채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재며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런 질문들을 늘어놓죠. 발행하는 주체가 없는데 그게 무슨 돈이냐? 가치를 보증해주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기 때 누가 책임지느냐? 실체가 없지 않냐? 결국 나라가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는 이것들은 전부 합리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동굴 안의 자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그 자를 부수려고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발행 주체가 없는 건 결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아무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보증해주는 나라가 없는 것도 목적입니다.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죠. 관리자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가 언젠가 규칙을 바꾸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일은 자로 온도를 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로는 온도를 잴 수 없음에도 그들은 평생 그 자만 써왔기에 온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하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들이 사는 동굴 안에도 비트코인 이야기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뉴스에서 듣고 유튜브 썸네일에서 보고 회식 자리 옆에서 어떤 사람에게 듣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스쳐 지나갈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주워 담은 것들이 대부분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튤립 버블이다, 폰지 사기다, 내재 가치가 없다,
전기를 낭비한다. 범죄에 쓰인다. 어차피 국가가 막을 거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끝난다. 이 문장들의 진짜 문제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들이 나는 이미 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못 들어본 사람은 오히려 열려 있습니다. 모른다는 걸 아니까 물어보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몇 문장을 주워들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로 알아볼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게 이 동굴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잘못 채워진 그릇에는 새 물을 부을 자리가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이 나온 지는 이미 17년이 흘렀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9쪽짜리 문서이고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2100만 개인지, 왜 10분마다 블록이 쌓이는지, 왜 관리자가 없어도 굴러가는지 며칠만 진지하게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답을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비트코인으로부터 더 세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배운 게 많을수록 무너뜨려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기를 관리하는 게 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금융을 공부한 사람은 자산을 굴려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게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 지식으로 시험을 받고 직장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조언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건 지식 하나를 추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쓴 시간, 내가 들인 노력,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판단들을 말이죠. 그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부정의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 실체가 없다고, 1000만 원이 됐을 때 이미 늦었다고, 거품이라고, 5천만 원이 됐을 때 곧 국가가 규제할 거라고, 1억 원이 넘었을 때 저건 이제 월가의 장난감이 됐다고. 그들은 매번 다른 이유를 붙이지만 결론은 바꾸지 않게 됩니다. 부정의 이유가 진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결론을 먼저 지어놓고 이유를 그때그때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부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정을 지키기 위해 새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부정을 쌓을수록 인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커집니다. 이제 와서 인정한다는 건 그동안 자신있게 말해온 모든 순간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다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맹신입니다.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건 동굴 안에서 뉴스를 그대로 믿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건 동굴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동굴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심을 하려면 비트코인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것도 똑같이 의심해야 진짜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물가는 매년 올라야 정상인가? 통화량을 늘리는 결정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내리는가? 내 통장의 숫자는 왜 가만히 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가?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던질 때 비로소 공평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애초에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말고 검증하라고 말하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전체 장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모두 공개되어 있고 규칙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어야만 굴러가는 시스템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법정화폐입니다. 은행이 내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고 나라가 화폐를 함부로 찍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에게만 엄격한 그 잣대를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시스템을 향해 대볼 때 진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한 번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내가 배운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였을 뿐이라는 것, 내가 자신있게 말해온 것들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순간은 삶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쓴 시간과 노력과 자부심을 내 손으로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만큼 정확히 그만큼 새로운 세상을 보는 힘이 생깁니다. 한번 피아트 시스템이 쥐어준 자를 내려놓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뉴스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물가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제자리인지, 왜 월급은 오르는데 살림은 그대로인지, 왜 모두가 이토록 조급한지, 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꾸 앞서 나가는지, 따로 놀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꿰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건 그저 자산 하나를 알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비트코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쥔 자가 우리 스스로 고른 게 아니었을 뿐입니다. 태어나 보니 손에 쥐어져 있던 것입니다. 딱 한 번만 그 자를 내려놓고 다시 보세요.
이미 안다고 결론 내린 그 문장들을 한 번만 다시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문을 나서려면 동굴 안에서 쌓아온 나를 한 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만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을 묻는 글에 이런 답이 달렸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묻지 말고 부자가 되겠다고 말하라고요. 그리고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가난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졌거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와 맞맞거나, 그러니 그 성격과 습관을 한두 개라도 완전히 바꾸거나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환경과 한두 개라도 결별하라. 그러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가난은 확실히 면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본인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에게 내 탓이라니 야박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불편한 말은 사실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내 탓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에 던져졌는지, 돈이 매년 얼마나 녹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고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 탓이 전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탓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처지를 만든 것이 정부든 시대든 부모든 회사든 그 대상을 아무리 정확하게 지목해도 내 통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탓하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나아집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잠깐 편해지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분은 좋아지고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무엇인가? 정부를 바꾸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도, 돈이 녹는 속도를 바꾸는 것도 내 능력 밖이죠.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고 평생을 쏟아도 대부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습관, 내 결정, 내 돈이 담기는 그릇,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내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를 바꾸는 데서부터 내 주변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나를 못 바꾸는 사람은 세상도 못 바꾸기 때문이죠. 순서가 반대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에는 작업 증명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 블록을 기록하려면 전 세계의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령으로 건너뛸 수도 없죠. 유일한 방법은 무식하게 수없이 많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실제로 그만큼의 연산을, 그만큼의 전기를, 그만큼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증거가 결과 안에 그대로 박혀있게 되죠. 일을 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고 한 척 할 수도 없죠.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말이 필요 없이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을 하는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지름길은 없다. 실제로 일한 만큼만 실제로 쌓인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랫동안 그 반대를 가르쳐 왔습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돈이 나오는 문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부자가 됩니다. 그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요령과 타이밍이 전부라고 말이죠. 남 탓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뿌리입니다. 지름길이 있는 세상에서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늘 남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저 사람은 지름길을 탔고 나는 못 탔다. 그러니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작업증명의 세계에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이 없으니 탓할 상대도 없습니다. 결과는 내가 실제로 한 일의 양을 정직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이 원리 앞에 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세상이 그렇게 공평한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에서도 열심히 문제를 푼 수많은 컴퓨터 중에서 실제로 블록을 기록하는 건 한 대뿐입니다. 나머지가 쓴 전기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노력했다고 매번 보상받는 게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확률은 0입니다. 문제를 풀지 않는 컴퓨터가 블록을 기록할 확률은 정확히 0입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래 꾸준히 일한 쪽이 더 많은 기록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번의 운이 아니라 쌓인 일의 총량이 그 운이 모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정확히 같습니다. 나를 바꾼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한 확률은 0이 됩니다. 인생은 복리라고 했습니다. 플러스에서도 마이너스에서도. 내가 오늘 나를 조금 바꾸면 그것은 하루짜리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바뀐 습관이 내일의 결정을 바꾸고 그 결정이 모레의 결과를 바꿉니다. 작은 플러스가 계속 곱해지는 것이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남 탓을 하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그 마이너스도 복리로 쌓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처음에 작은 차이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매 순간 실제로 일을 쌓아 체인을 만들듯 우리 인생도 매일의 선택을 쌓아 하나의 체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체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우리 삶의 기록 안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탓하는 건 기분을 낮게 하지만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손댈 수 있는 것 중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 만큼만 정직하게 쌓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매 10분마다 몸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요령도 거짓말도 문 앞에 서 있는 특권도 통하지 않는 세계, 실제로 일한 것만이 기록으로 남는 세계 말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내 노동을 저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산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통하지 않는 정직한 질서 위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올려두는 일이죠. 남을 탓하며 보낼 시간에 오늘의 나를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를 정직하게 쌓이는 그릇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언젠가 어느덧 달라져 있는 나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